네,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 현안을 들여다봅니다. 월요일의 코너 정치 토크. 오늘 두 분의 패널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왼쪽에 그 배지는 무슨 5.18 40주년 기념 배지. 굉장히 배지가 아름답네요. 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혜진 의원 통합당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윤미향 당선인 논란. 시작은 이용수 할머님부터 시작이었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님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두 거목인 이용수 윤미향, 윤미향 이용수. 이 중에 이용수 할머님이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문제 제기가 상당히 커진 건데요.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인터뷰. 기왕에 본인이 해명해왔던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기존의 해명이 그 설득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고 또 새로운 취재로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포에서 구하기로 했던 걸 안성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도 본인은 그 마포에서 적당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다고 10억으로는 뭐 이제 불가능했다. 예, 근데 그 꼭 마포가 아니더라도 할머니들이 쉴 곳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갈 수 있는 곳을 구한다면은 꼭 비싸지 않더라도 인근에 구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안성까지 할머니들이 갈 수 없는 곳이 할머니들의 쉼터를 만들었다는 데서 의혹이 시작되거든요. 사람들이 그 취지 자체가 그러면 할머니들을 모시겠다는 거는 그냥 겉으로 내세운 거고 실제로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사용된 것도 보면은 할머니들은 개소식 할 때 한 번 가고 그 뒤에 아주 간헐적으로 한번 갔다 오고 초반에는 좀 가셨대요. 예, 그런 정도고 나머지 그 뒤에 거기 상주하신 분들은 아무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나오고 지금 얘기했던 걸 다시 반복하기에는 시간이 좀 없고 그렇죠. 일단 총평. 그래서 그 이제 안성으로 간 이유도 해명이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후임 매입가가 실제보다 안 비쌌다고 그랬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동시에 비슷한 평형대의 그 매매가보다는 한 4억에 뭐 저금에 3억. 4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비싸게 사지 않았다는 것도 해명이 안 되고 나머지들도 다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유일하게 아버님을 관리인으로 모신 거에 대해서는 불찰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거는 국민들의 상식과 일치한 태도로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통합당은? 사퇴하고 조사받아라 이쪽. 우리 당이 앞장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민주당의 당원들 입에서 벌써 제명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제명한다는 거는 당원들이 보기에 당원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당원 자격보다도 더 엄중하고 무게가 심중한 것이 국회의원, 헌법기관, 국민 대표의 자리인데 당원들이 스스로 당원 자격도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몇 배로 중대한 국민 대표,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게 당원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네, 참 부르셨잖아요. 네. 무슨 질문할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여론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여론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희 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의 여론 변화도 분명히 있다. 조금 전에 이제 윤미향 당선인께서 이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듣지 못하고 내용을 좀 전달을 받았는데 일단 첫째 아버지를 관리인으로 그 쉼터의 관리인으로 했다. 네. 이 부분은 거기서 기거를 하셨는지 또 월급을 얼마를 받았는지 다른 전직 월급보다 더 적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공사가 구분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과거 이러한 사례는 정치권에서 누누이 있어 왔고 여론의 통렬한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공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었다. 이런 당선자의 표현은 조금 반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약하지 않는가 하는 측면을
일단 느껴지고요. 그래서 공사가 구분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통렬하게 받는 것이 좋겠고 이제 쉼터의 매입 가격과 또 매도 가격의 문제 이러한 사례들은 제가 이 사례를 딱 접하고 나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특검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윤미향 당선자가 안성에 세 군데나 돌아다녔다. 지금 이 쉼터를 매입했던 그 곳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았는데 시가가 싸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을 예. 명확하게 빨리 오늘 중에 예. 소명을 해야 된다. 여기보다 더 비쌌던 그 근처의 안성 땅이라는 곳이 어딘가? 예, 세 군데를 지목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정기부금의 주체였던 현대중공업과 네. 정의연 또 다른 관계자들이 모두가 다 만족을 했고 공동모금에도 만족을 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오늘 중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건은 이미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이 돼서 서부지검 경제전담부입니다. 일반 네. 형사부가 아니고 경제전담부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굉장히 스피디하게 그리고 계좌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통신 추적을 포함해서 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자께서 오늘 중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엊그저께의 그런 분위기하고는 달라진 분위기고 당내 분위기가 뭐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는가. 저 자신 자체가 며칠 전하고는 달라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중으로 그 소명이 깨끗하게 정확하게 누구나 납득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에서 이대로 그냥 갈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입니까? 워낙 여론 지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그리고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아마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처음에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 네네. 그것은 소위 우리 참 일본 일제에 예. 그 많은 핍박을 받으셨던 그 할머니들의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정부가 풀어야 될 일본 정부가 풀어야 될 문제로까지 이것을 정말 밝혀냈다는 그 아주 오랜 동안의 그럼요. 투쟁은 네. 정말로 성과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동력이었던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였거든요. 그렇죠. 그 할머니의 배우가 있든 없든 그 할머니의 정신적인 건강이 어찌하든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친일적 공세라고만 그것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어쩌면 친일파들이 이것을 이용해 먹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소위 국민정서법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 감정에 과연 이것이 부합한가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 오늘까지 깨끗한 해명이 나오기를 민주당은 기다리고 일단은 기다리겠다. 그런 입장으로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 토크 주제 좀 바꿔보죠. 오늘이 5.18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의 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과의 특별 대담에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그리고 5.18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경쟁했었던 조혜진입니다. 조혜진 의원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경쟁하셨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어제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뭐 늦었지만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죠. 예.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 5.18과 관련된 막말이랄지 망언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당원들의 보편적 총의가 모아진 것 같고 또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의 입장 정리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김술래, 이종명, 김진태 의원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망언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주장도 나오거든요. 말만 하고 끝인가 이런 주장. 그 문제를 다시 또 재논의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당 새 지도부가 들었으면은 네.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 가능성도 뭐 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 분이 이번 총선 때 출마를 못 하셨거나 아니면은 출마해서 또 낙선이 되셨어요.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랄지 그런 정치적 책임 추궁의 의미도 다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미 들고 낙선에. 우리 당으로서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발언이 쉽게 튀어나와도 빨리 정확한 가치 기준에 의해서 정리하지 못해내는 그런 정당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새 출발하는데 당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됐고 당 지도부도 이제 구성이 될 텐데 예. 새 출발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그것을 천명하고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은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내부 세분에 대해서 다시 또 그 집 내에서 제명하는 것보다 그거 하는 것보다도 징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측면인 것 같아요. 그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미 낙선한 분들이지만 제명 네. 조치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도 나오는 건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 김술래, 이종명 전 의원도 뭐 김진태 전 의원은 저하고 뭐 법사위에서 워낙 네. 오랜 동안 참 부딪혔던 의원님들인데 그분들이 5.18에 대해서 했던 망언들에 대한 뭐 징계 지금 뭐 조희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을 통해서 네. 직간접적으로 어떻든 국민적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조영 원내대표님이 저하고 여기서 오랜 동안 토론 파트너였는데 그분이 네. 당선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 역시 이 기대했던 대로 5.18 폄하 왜곡에 대해서 진중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지금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을 했는데 5.18 폄하 왜곡에 대한 처벌, 그를 위한 특별법, 예. 또 진상규명을 위한 강제수단 상당한 조사 권한이 강화된 그 특별법을 우리 통합당에서 인정해서 같이 통과시켜 주는 것. 더 중요한 것은 5.18 망언의 핵심은 지만원 씨로 대표되는 아스팔트 부대. 그분들과의 통합당과의 어떤 관계를 절연하는 거. 단절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혜진 의원님. 5.18의 그 역사적 가치, 그 민주화 운동의 가치에 대해서 정파적인 입장에서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발언들이 있어 왔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분명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보면은 또 다른 정파적 입장에서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오게 된 데는 민주화의 소중한 가치도 있지만은 그 물적 토대가 된 산업화 근대화의 가치도 있고 그 이전에 6.25 동란 때 피 흘려서 목숨 바쳐서 이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한 그 가치도 있고 그 이전에 건국의 가치, 독립의 가치 다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다른 정파적 입장에서 이 독립운동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하와이 깡패라느니 뭐 1급 뭐 민족 반역자라니 악질 뭐 친일파라느니 이런 식으로 그 모욕하고 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걸도 많고 많은 이 상식 있는 국민들이 그런 데 대해서도 또 분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뭐 동시일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있기까지 있어온 많은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폄하는 동일하게 그런 것들은 자제되고 지나치면 이 단호한 대응이 따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앞으로 미래를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역사적 가치를 가치를 똑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이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18 특별법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5.18만 특별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그대로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다른 측면에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박 의원님. 다 그럼 이쪽 정파 저쪽 정파에서 요구하는 걸 다 같이 해야지 왜 5.18만 물론 5.18 해야 하지만 지금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새로운 놀라운 관점 보여지는데 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 공과 과는 대체로 뭐 진보냐 보수냐의 어떤 사관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역사 교과서에 대체로는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무튼 4.19를 촉발했던 장본인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 문제와 5.18의 문제를 같이 동급의 관점으로
상호 교환하자는 식의 이제 그런 발언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런 발언이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동시에 이렇게 또는 다뤄질 동의해 사안은 놓고 할 아니다.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그대로 하고 또 적정한 시기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은 5.18은 누가 여기에 토를 달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좀 엇갈리지 않느냐 아직 역사적인 평가가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적이나 그 뭐 소위 이제 뉴라이트 사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또 상해 임시정부를 시작으로 한 우리 이제 과거에 좀 광복운동 활동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진영 간에. 네네. 근데 그러한 역사 논쟁은 철저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것을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것을 뭐 무력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문제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노골적인 인신모독적인 표현들 그것은 저는 언론에 또는 또 여론 지형의 어떤 자유시장 속에서 적어도 뭐 가짜 뉴스를 처벌하는 정도의 그러한 어떤 재단으로 규제를 하면 되는 일이고 지금 5.18에 관련된 것은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왜곡을 더 넘어서 완전히 그 참 민주 영령들에 대한 모독 이상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권력에 의해서 부정한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우리 근현대사에서 참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 점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라는 측면은 어떤 무엇과도 저는 뭐 교환될 수 없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대 안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역사적 공과에 대한 그 학문적 평가 또 전문가적 그런 논평 또 조사 기록 이런 거는 뭐 객관적으로 다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지금 전에 제가 아주 그냥 비근한 예만 들었었는데 말도 못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역사에 대한 기여, 그 독립과 건국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거는 역사적 평가도 아니거든요. 그냥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젓이 그냥 다 수용해야 된다.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말씀을 거죠. 덧붙여서 하고 싶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으로 좀 가야 돼요. 우리가 이 국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상임위 배분 문제. 이게 이제 벌써 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지금 민주당, 통합당 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박 의원님? 법사위는 제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상임인데 종전처럼 운영되면 법사위가 아니고 자당 원내 교섭단체를 위한 밥사위가 되는. 밥사위가. 물론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밥사위였어요? 뭐 모든 것을 다 폄훼할 수는 없지만 오늘 폄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성규 법사위원장이 좀 밥사위로 아니 뭐 이끄신 거예요? 저희들이 법사위원장할 때 야당할 때 법사위원장 할 때도 다 잘했느냐? 아마 통합당 입장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만큼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뭐 그 고함의 뭐 당사자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이렇게 운영되면 과연 쓰겠느냐 하는 그러한 국민적인 요구와 비난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 당으로서는 법사위의 운영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그게 체계작구 심사권의 이제 그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위 협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합의제 운영. 단 한 명의 법사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조차도 이소위에 회부돼야 되고 이소위에 가면 이소위 위원장은 대체로는 야당 위원장이 되는데 야당 위원장이 틀어지고 단 한 명의 소위위원이 반대하면 그것이 통과될 수가 없는 소위 합의제 방식의 이 운영 자체가 문제인데 그 속에는 법사위의 위원들이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까지도 마치 전문가인처럼 하는 그것은 자당의 이익 혹은 어떤 경우에는 개개인의 의원의 이익이 상당히 그것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법사위에서 자꾸 틀어쥐고 소관 상임위 분명히 통과했는데 본회의로 못 가게 막는다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시고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야 하고 이 이름이 좀 어려워요. 체계 자구심사권. 그러니까 본회의 넘어가기 전에 법사위를 무조건 통과하게 되는 그것도 없애야 된다는 게 지금 민주당 주장이십니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 그렇게는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야당 즉 통합당의 법사위원장을 내주게 되고 예. 또 뭐 내놓으라 하는 그 법사위 지금도 그림이 다 그려지는 그 통합당 몇몇 의원님들이 법사위에 포진하게 되는 경우에 전반적인 정말 민생 입법을 포함해서 개혁 입법들이 당장 공수처가 7월이면 출범을 해야 되는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과연 동의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등등의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는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국민들의 강력한 소망입니다. 주혜진 의원님. 법사위 그 예결위를 야당에게 준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관행이 유지가 된 취지가 있습니다. 관행이지만 그렇게 되었죠. 선거 때마다 이제 의석의 변화가 생기니까 예. 야당이 이번처럼 의석이 확 줄어들면 상임위를 여당에게 많이 내놓습니다. 예. 내놓는 그런 과정에서도 법사위 예결위는 건드리지 않고 야당이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민주당이 그렇죠. 그렇게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의 최소한의 국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는 상임위가 대표적으로 법사위하고 예결위입니다. 네. 그 입법도 사실은 그 입법권이 국회에 있고 예산권이 국회에 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사실 껍데기고 입법의 거의 대부분이 형식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하면 더 정부 입법입니다. 예산은 거의 뭐 제도적으로도 거의 정부 안이 넘어오면 국회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제한돼 있어가지고 한 해 예산 중에 뭐 한 2, 3% 손을 댈까 말까 그것도 야당의 뭐 이게 힘으로 겨우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를 위원장이 여당이 해버리면 집권당이 해버리면 그나마 정부 입법 그냥 무사 통과될 가능성이 많고 최소한의 견제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정부가 만든 야당 입장. 예산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야당의 그 존립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야가 바뀌어도 그 상임위는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보장하는 상임위로서 보장이 됐던 거고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체계작구 심사 권한은 당연히 법사위 기능에 저는 법사위를 해보지 않았지만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존중돼야 되고 그게 없으면은 지금도 많으면은 한 해에 뭐 10건씩 위헌 법률 나오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막을 길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여야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체계작구 심사권을 이용해서 사실상 법사위가 특히 야당이 그 당시에 야당이 법률 비토권을 행사하는 거 비토권을 행사하고 법이 없는 비토권 행사하고 상원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체계작구 심사권의 오용 또는 남용이었거든요. 그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맨날 툭툭 걸리잖아요. 그 심사권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체계작구 심사에 걸려서 걸리는 건 당연히 걸려야 맞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붙잡아두고 싶은 걸 붙잡는 기능을 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건 저는 뭐 누가 야당이 되든 그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개선돼야 된다.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김태년 그 신임 원내대표는 아예 법사위원장을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위원장도 하고 민주당이 가져가겠다. 체계작구 심사권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그 오남용을 방지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법사위를 뺀 나머지 17개 상임위원회에도 야당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 야당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야당 소속의 위원장이 주재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계신 법사위에서 그 법을 잡고서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당 의원님들이 동의했던 그 법 자체를 무시하겠다, 부정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설득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자, 이거 법사위원장 놓고 시작부터 양당이 치열하게 싸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시작하기 전부터. 예, 여러분 그걸로 개원이 저는 지연된다든지 뭐 논쟁이 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지나치게 과거처럼 몇십 일 뭐 개원이 지연되는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보하실 거예요, 그러면? 양보 못하지. 그러니까 이게 지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아니죠. 180석을 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당 그러면은 뭐 이거 관행으로 하던 거 포기하시겠어요? 180석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이 맞은데 180석 주었고 우리는 84석 많이 다 합해봐야 103석 얻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상 우리 야당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민주당이 하겠다고 마음 알겠습니다. 먹으면 막을 수 있는 게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양보 못한다는 그나마 말씀이시고. 막을 수 그나마-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럼 물론 이제 패스트트랙 있을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야당 의원님이 반대하면 지금 현재 합의제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예. 패스트트랙으로 저희들이 올리기 전에는 절대로 예. 우리 마음대로 못 합니다. 패스트트랙 가도 뭐 세월은 가게 돼 있는 것이고 1년 안에 다시 이제 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예. 문제는 야당 이 84석으로 떨어진 야당의 유일한 그 여당 견제 기능,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상임위마저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당신도 국회에서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막 밖으로 놔두라고 등 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뭐 장외로 나가라 이런 네. 소리나 다름없다. 예. 이거 나가겠다는 선전포. 할 일이 없어요. 제가 국회 여기서 안에서. 중재해야 우리 저기 조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희도 저도 같이 그 원내대표 선거 때 예. 그 약속했지만은 정치 투쟁 안 하겠다. 장외 투쟁 뭐 조혜진 최소화하겠다. 의원님이야 뭐. 정책 투쟁하고 원내 예. 투쟁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원내 투쟁하고 정책 투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마저 뺏어버리면 정말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다음 주에 두 분 또 나오실 거니까요. 다음 주에 마저 더 얘기하시죠. 정치 토크 민주당 박범계 의원, 통합당 조혜진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